9월 12일 SBS 뉴스를 통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BS를 그대로 옮기면 KF-21 시제기는 2차 비행시험 성공 이후에 곧바로 3차 비행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총 비행시간이 1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음속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시기에 결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SBS의 주장은 세계 모든 전투기들이 비행시험 중 결함을 쏟아낸다고 하지만 KF-21은 다소 일찍 느린 속도에서 결함이 생긴 것이어서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남은 비행 일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 시제기는 3차 비행시험을 시작할 당시 발주로 주행 중에 특정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되어 이륙이 금지되었습니다. 4차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비행 중에 경보가 울렸고 4차 비행은 테스트 파일럿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BS 뉴스는 카이의 한 중견 직원의 증언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함을 해결하느라 일정이 지연돼 약 2개월 동안 17차례 비행 시험하는데 그쳤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KF-21 비행 시험에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카이가 앞서 로키드마틴과 공동 개발했던 T-50 고등훈련기와 비교하면 매끄럽지 못한 편이지만 이것이 큰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고 카이도 잘못된 기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T-50은 말이 공동 설계일 뿐 현실적으로 미국 로키드마틴이 개발한 기종이었고 고등훈련기를 목표로 개발했기에 요구 조건도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KF-21은 현실적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초음속 기종이고 그 성능 역시 기본적으로 4.5세대급 전투기를 추구함과 동시에 향후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의 경우 스텔스 성능은 일종의 부차적인 요구사항이고 핵심 성능은 공중 기동성 향상에 맞추어져 있다기에 항공역학적으로 최적의 기체 설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KF-21은 향후에 F-22나 F-35와 비견될 수준의 스텔스기로 개량될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설계가 처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스텔스 설계 자체가 항공역학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공기흡입구가 S 형태로 펴져 있어야 하고 기체 설계 면에도 여러모로 최적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KF-21은 높은 국산화를 추구해 내정된 거예요. 모든 항공전자 장비가 국산으로 채워져 있어서 처음부터 개발 리스크가 높은 기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 리스크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고 카이 개발자들 역시 KF-21 보라매가 앞서 개발된 T-50이나 KT-1처럼 쉽사리 개발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시행착오는 반복될 수 있고 4년으로 예정된 개발기간이 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락 사건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도 자주 추락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높은 리스크를 각오한 국산형 기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개발되는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KF-21 개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만큼 KF-21 개발 현황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잠시 소개합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F-35E 전투기 도입에 따른 절충교역, 그에 앞서 도입된 F-15K와 관련된 절충교역을 활용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당시 사업청은 당초 F-35E 도입 협상 당시의 절충교역을 통해 KF-21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800명의 기술 인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미 국무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가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기술 문서와 인력으로는 절충 교역에 27.8만 충족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한국군용 군사통신위성을 대신 개발 및 발사해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요구된 63.4의 절충 교역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하이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의구심과 달리 보잉과 록히드 마틴은 규정된 기술을 잘 이전해주고 있으며 경력 5년차 이상의 기술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걷는 할아버지 기술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랜 개발 경력 덕분에 실력이 대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KF-21 개발에 참가한 보잉과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 모두 대우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하며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도 종종 밝힌다고 합니다. 하이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리스크는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전체 사업비 8조 1000억 원에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자국에서 48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들어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연체 금액이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7월 28일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당연히 카이는 분담금 문제가 논의 및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KF-21 분담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회담이 끝났습니다.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KF-21 설계 파크 기술진은 본 설계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약 40여 명이 근무하며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관계자가 철저한 검사를 마친 이후에 허가를 받은 기술 자료만 보거나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가져간 게 발견되면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며 실제로 간단한 브로셔 한 장이 인도네시아 기술진 건물에서 발견되어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설계팀과 기술자들의 숙박비와 밥값도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담금 지불이 늦어짐에 따라 이 비용 모두를 카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졸하게 밥값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속 터지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견을 빌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가 이미 지불한 금액,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물어줄 필요가 없는 분담금 이외에 약 1조 원의 개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KF-21 미래를 위해 보다 옳은 선택이란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F-21과 FA-50 개발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전자북 단행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보았습니다. KF-21 보라매가 전투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